네,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제 첫 번째로 제 1차 시 그 총칙 및 정도 보증, 정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농도 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백분율. 우리가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백분율이 있는데요. 백분율도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농도 표시 중에서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질량 대 부피 개념으로 얘기하는 W 나누기 V %. 이것은 용액 100ml 중에 성분 무게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액 100ml 중에 이 중 성분 무게 g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ml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g이라는 거에 중점을 좀 두시기 바라고요. 통상 우리가 퍼센트 100분율이라 하면 보통 W 나누기 V %로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V 대 V %, 그러니까 부피 대 부피의 개념이고요. 이럴 때는 용액 100ml는 똑같은데 성분 질량이 이제 밀리리터, 성분 용량으로 바뀌어서 부피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VV고 또 세 번째는 무게 대 무게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기준이 용액 100g입니다. 100g 중에 성분 무게 g으로 표기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백분율은 이렇게 질량 대 부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천분율은 두 번째로는 이제 천분율. 자, 천분율은 이 그램 퍼 리터 또는 그램 퍼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만 분율 우리가 ppm이라고 얘기하는 백만 분율이 있습니다. ppm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율인데 이럴 때는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 또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억 분율이 있는데요. 우리가 ppb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ppb 같은 거는 이제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또는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ppm의 10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체 중의 농도는 항상 대부분이 이런 표준 상태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체 상태에서 표준 상태라 하면 0도씨 1기압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 상태라면 0도씨 1기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도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도는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 두 번째로 온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셀룰리오스 법칙을 따르는 이런 식의 섭씨 온도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해서 켈빈 온도라고 절대 온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섭씨 온도는 여기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쓰지만 켈빈은 위에 동그라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켈빈 온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하면 우리가 켈빈 온도, 절대 온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온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표준 온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0도씨일 때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상온이라 하면 15에서 25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온은 1도에서 35도. 그다음에 찬 곳은 0에서 15도. 그다음에 냉수는 15도 이하. 그다음에 온수는 60에서 70도. 그다음에 열수는 약 100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하는 거를 꼭 숫자를 꼭 기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 하면 수온 100도씨에서 가열함을 뜻하고 약 100도씨 부근에 증기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하고 여기서 상온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그 빈도수가 많은 것들이 이 상온의 온도, 그다음에 실온의 온도, 그다음에 찬 곳의 온도, 그다음에 냉수의 온도, 그다음에 온수의 온도가 어느 범위인가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걸 꼭 교재를 통해서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분석용 저울이 있는데요. 분석용 저울은 저울 같은 경우는 분석용 저울은 0.1mg, 0.1mg까지 우리가 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0.1mg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액인데요. 용액은 용액의 앞에 몇 %라고 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제 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용액 100ml에 녹아있는 용질의 수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액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용액 100ml에 녹아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질의 그람수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농도를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1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되거나 또는 1에서 100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들을 가끔씩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고체 성분에 있어서는 1g 또는 액체 성분에 있어서는 1ml를 용매에 녹여서 전체 얘를 10ml로 만드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00ml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염산 1+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으면 염산 1ml, 그 다음에 물 1ml를 이렇게 혼합해서 조제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표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용기인데요. 용기. 우리가 쓰고 있는 용기인데, 용기는 첫 번째로 이제 밀폐 용기가 있고요. 자, 밀폐 용기라 하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밀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밀 용기는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의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밖으로부터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밀봉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밀봉 용기는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체 또는 미생물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체 또는 미생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거고, 기밀 같은 거는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로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차각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빛을 차단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광선이 투과하지 않는 용기 또는 투과하지 않게 포장을 한 용기이며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내용물이 광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 광학적인 변화, 강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든 용기를 우리가 차각 용기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각 용기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차별성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핵심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상태에 따른 기준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액상 폐기물. 자, 액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반고상 폐기물. 이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에서 15% 미만. 그 다음에 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의 함량이 1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액상, 그 다음에 반고상, 그 다음에 고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얘는 5% 미만, 그 다음에 고상은 15% 이상, 그러니까 반고상은 5에서 15 사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함침성 고상 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함침성 고상 폐기물은 종이, 목재 등 기름을 흡수하는 변압기 내부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내에 있는 그런 그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함침성 고상 폐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흡수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 비함침성 고상 폐기물은 금속판, 구리선 등 기름을 흡수하지 않는 평면 또는 비평면 상태의 변압기 내부 부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흡수하느냐 흡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함침성이냐 비함침성이냐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관련 용어들을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자, 보면 이제 그 시험 조작 중에 즉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시. 즉시는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즉시는 30초 이내라는 거. 그다음에 감압 또는 진공이라는 것들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 Hg 이하입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 15mm 수은주라는 거죠. 보통은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H2로 쓰기도 하는데 이 수은주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과 초과, 그 다음에 이하, 미만 이런 게 기재되어 있을 때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인 숫자를 포함한 것이고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 이런 식의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A 이상, B 이하를 뜻합니다. 그래서 A 이상, B 이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탕 시험을 한다라는 것들은 시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료를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화할 때 그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방울수도 보면 20도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방울도 중요하고, 그래서 최종 부피가 1ml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방울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1시간 더 건조할 때 그 전후 무게 차이가 g당 0.3mg 이하라는 거. 1시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0.3mg 이하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히 단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그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하여 화학 저울 또는 미량 저울로 측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학 저울 또는 미량 저울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고 하면 그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단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0.1mg까지 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히 취하여라고 하는 것들은 규정된 양의 액체를 홀피펫으로 한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어떤 기구로 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홀피펫을 할 때 우리가 정확히 취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이라 하면 기재된 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우리가 약이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총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도 보증 및 정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탕 시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탕 시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바탕 시료랑 그다음에 시약 바탕 시료
방법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방법 바탕 시료라 하면 시료와 유사한 매질을 선택을 해서 추출, 용축, 정제 및 분석 과정에 따라 측정한 것을 말하며 이때 매질, 실험 절차, 시약 및 측정 장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약 바탕 시료는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추출, 용축, 정제 및 분석 과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방법 바탕 시험은 시료와 유사한 매질을 선택하는 거고 시약 바탕 시료는 시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정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검정 곡선을 이용해서 농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검정 곡선은 분석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지식값을 나타낸 것으로 시료 중에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설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정 곡선 작성용 표준 용액은 가급적 시료의 매질과 비슷하게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검정 곡선법. 이게 가장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요. 시료의 농도와 지식값과의 상관성을 검정 곡선식에 대입해서 작성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성이 유지되는 농도 범위 내에서 제조 농도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한 N개의 검정 곡선 작성용 표준 유형을 분석해서 농도와 지식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농도와 지식값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식값이 나오면 이거를 내려서 이때 요 값이 농도가 되는 겁니다. 요게 Y값이 지식값이 되는, 이게 이제 절대 검정선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표준 물질 첨가법. 자, 표준 물질 첨가법이 있는데요. 시료와 동일한 매질에 일정량의 표준 물질을 첨가하여 검정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질 효과가 큰 시험 분석 방법에서 분석 대상 시료와 동일한 매질의 표준 시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바로 상대 검정 곡선법이 있습니다. 자, 상대 검정 곡선법은 검정 곡선 작성용 표준 용액과 시료에 동일한 양의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하여서 시험 분석 절차, 기기 또는 시스템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내부 표준 물질은 순수 물질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정 곡선 방법이 절대 검정 곡선법, 표준 물질 첨가법, 그다음에 상대 검정 곡선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를 꼭 해주고 여기에 대한 그 정의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검출 한계를 좀 알아볼 텐데요. 자, 검출 한계, 기기가 최대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검출 한계에도 검출 한계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기기 검출 한계, 첫 번째 기기에서 할 수 있는 최대값, 그래서 기기 검출 한계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검출 한계,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기 검출 한계는 그 시험 분석 대상 물질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으로서 일반적으로 노이즈 값인 SNB의 한 2에서 5배,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의 3배,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SMB의 2에서 5배 농도 또는 바탕 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한 결과에
표준 편차의 3배 한 값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법 검출한계인데요. 방법 검출한계는 시료와 비슷한 매질 중에서 시험 분석 대상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량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정량 한계. 정량 한계, 시험 분석 대상을 정량할 수 있는 측정값으로서 제시한 정량 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에 표준 편차의 10을 한 값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한계라 하면 그 표준 편차가 S고 이 표준 편차 곱하기 10배 한 것을 우리가 정량 한계 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밀도가 있습니다. 자, 정밀도 같은 경우는 시험 분석 결과의 반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반복 실험하여 얻은 결과를 상대 표준 편차로 나타내며 연속적으로 n에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이제 퍼센트로 얘기를 하는데 이 표준 편차 S를 우리가 그 상대 표준 편차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상대 표준 편차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상대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는 반복해서 과연 비슷하게 그 수치에 나오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정밀도랑 또 이제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 그러면서도 많이 그 혼돈하는 개념이 정확도예요. 정확도. 자, 정확도라 하면 자, 시험 분석 결과가 참가스에 얼마나 근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매질의 인증 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 절차서에 따라서 인증 표준 물질을 분석한 결과값과 인증값과의 상대 백분율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도는 이 참값에 얼마나 근접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정밀도는 반복 시험했을 때 얼마큼 근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정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데 현장 이중 시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중으로 이제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동일 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중복 채취한 시료로서 독립적으로 분석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이중 시료는 필요시 하루에 20개 이하를 할 수 있고요.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1개, 20개 시야를 할 때는 1개,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시료 20개당 1개를 추가로 채취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두 시료의 측정한 차를 두 시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나누어서 상대 편차 백분율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그 이중 시료에서는 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중복 채취하는 시료를 의미하는 거고, 하루에 최대 20개 이하로 채취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의 기준, 그다음에 표시 한계 및 결과 표시를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정 폐기물에서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시안 화합물은 기준이 1mg/L고요. 그다음에 육각크롬은 1.5mg/L입니다. 구리는 3mg/L고요. 그다음에 카드뮴이 0.4mg/L, 그다음에 납이 3mg/L, 비소가 1.5, 수은이 0.005, 그다음에 유기인 화합물이 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라고 해서 PCB라고 얘기하는데, PCB는 액체 상태인 것은 2고요. 액체 상태 이외의 것은 0.003입니다. 그다음에 테트라클로리에틸렌 0.1이고요. 트리클로로에틸렌 0.3입니다. 그다음에 할로겐 유기화 물질은 5%, 그다음에 기름 성분은 5%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유해 물질, 여기에 나와 있는 유해 물질의 기준을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